좀 놀랬죠. 저도 놀랐는데 저는 너무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나왔나.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너무 똥볼을 많이 차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예. 반사 이득 측면이 반사 이익 측면이 한 70% 된다고 봅니다. 70%는 된다. 예. 그런데 30%는 어쨌든 간에 좀 새로운 기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만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액티비티도 그렇고 또 정강 정책에 대한 액티비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당 내부를 보더라도 뭐 개파 싸움 한다고 늘 당내 찌그덕 그러고 봉숭아 학당이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헌신적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도 한 30% 차지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런 비판들 받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게 그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해서 완전히 이미지가 덮어 씌워져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이 권력 지향적인 몇몇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분합이 같은 사람들. 그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 때문인지 몰라도 당을 완전히 숨막히게 만들었다. 나중에 진박간별사라고 하는 우스운 일까지 생겼는데 그것이 당을 아주 이게 뭐 고질적이고 뭐 딱딱하고 변화를 뭐 두려워하고 뭐 현상 유지적인 이런 모습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그 역할들 그 사람들이 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원래 우리 당의 플렉시빌리티가 높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은 지금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면 원내대표가 보고하고 나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전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요즘 원팀 개념이잖아요. 원팀이라기보다도 그거 같아요. 그냥 뭐 거수기 같아. 예, 원팀이라고 하는 건 팀이라는 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치열하게 토론하고 우리가 차라리 원팀이면 우리는 우리가 103명밖에 안 되는데 의총하면 2시간씩 기본 걸립니다. 그리고 20명씩 30명씩 나와서 발언하면 나중에 계속 발언하는 사람은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끊어야 됩니다. 우리야말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상임위원장 가지고 와서 또 뭐 주님 아니 뭐 안 된다 그러니 많이 난리가 났고요. 뭐 그러고 표결을 이번에 우리가 참석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보이콧할 거냐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딱 결론 나고 난 다음에 의견이 막 그냥 거기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지만 딱 결론 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와서 다른 말 안 하잖아요. 나는 그 찬성 못해 그러고 호감 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팀이죠. 치열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감하고 결론이 나면 오케이. 요게 팀인데 저는 팀이 아닙니다. 저건 팀이 아니고 그냥 거수기입니다. 버튼 누르면 가는데 그걸 팀이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저기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원내대표 한 사람만 표결권 다 행사하고 의사 뭐 다 진행하면 되지. 그 다른 사람들은 괜히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 축낼 거 없이 그냥 통합당이 원팀이고 저기는 거수기다. 저기는 거수입니다.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아마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런 짓을 했나 봐요. 인정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거죠. 법사위원장이 사실 그 자기들이 뭐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우리가 차지하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데 실제로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뭐 막강한 것처럼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권한이 10이라 그러면 법사위원장 권한은 1이고요. 기타 상임위원장 권한은 0.5입니다. 그러니까 0.5냐 1이냐 차이인데 그거 다 합쳐도 10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법사위원회 자기들이 지금 그 의장까지 포함하면 177석이잖아요. 뭐 그 열린민주당 포함하면 더 뭐 180 뭐 되는 거고요. 그 정의당까지 하면 더 되는 거고요. 그래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당인데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뭐 국회의장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연기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심사 있는 논의를 해야죠. 자, 심사 있는 논의를 한다. 그걸 핑계로 삼아서 뭘 사안 처리를 미룬다. 그러면 얼마를 미룰 겁니까? 하루를 미룹니까? 열흘을 미룹니까? 보름을 미룰 겁니까? 90일 지나면은
이렇게 5분의 3이 이야기하면 그걸 해야 된다면서요. 90일 지나면 아니고요. 네. 90일이라는 기간도 3분의 1이 요구하면 90일이라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3분의 2, 60%군. 60%가 그거 하자 그러면 처리하자 그러면 그냥 없어버리고 하루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90일이 하루로 단축돼 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60%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80 넘잖아요, 다 합치면. 그 안건 조정이라는 것도 그것만 60% 되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 쓸데없는 제도입니다. 자기들이 권한을 다 쥐고 있는 이 시점에는 합쳐서 180이 넘어서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회의장이 법사위원회에 있는 걸 심사 기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시오? 열흘 기한 줄 테니까 열흘 내로 처리해서 하시오. 처리 안 하면 그냥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이라서 뺏어가 버리는 사건을 뺏어가 버리는데 법사위에서 끝나나 버립니다. 바로 본회의를 가버립니다. 법사위원장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핑계입니다. 근데 그럼 거꾸로 저는 왜 저희들이 법사위원장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예. 저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왜 공수처가 관심이 있느냐? 공수처 저거를 만들어서 자기 편을 공수처장을 시켜놓지 않으면 언제 자기가 감옥 갈지 모르거든. 지금 검찰 저만큼 순치시켜 놔가지고 막 발 자르고 손 자르고 다 해도 검찰총장을 저거 입장에서는 잘못 앉힌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잘못 앉힌 거지. 검찰총장 저게 계속 뭐 비틀고 하니까 자꾸 살아있는 권력을 뒤지고 뭐 옵티머 수사한다고 뭐 그러지 뭐 그냥 황운하 그 사무국장을 잡아넣지 뭐 황운하 자꾸 수사한다 그러고 추가 수사한다 그러지 뭐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혁기인가 이거 도망간 놈. 그건 나중에 또 검찰에 수사한다고 뭐 인터폴에 지금 수배 1년이 지난 수배도 안 했다 그러대. 그 수배가 잡아오면 그 옵티머스 사태 그거 심각하죠. 언놈이 어디까지 개입되는지 뭐 줄줄이 그것만 줄기 끌고 나오시니 그것만 나오듯이 안 나오겠습니까? 겁나죠. 제일 겁나는 게 울산시장 선거 공작 선거 사건이죠. 그거는 뭐 몸통이 누군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안이니까. 과연 꼬리가 끊어지겠냐? 노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꼬리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저는 축적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수처장을 자기들이 지금 공수처를 빨리 발족시켜야 되고 그걸 공수처장을 자기들이 빨리 임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법사위 소관이거든. 그걸 갖고서 법사위원장이 계속 미적미적하면 이거는 직권 상정하기도 난처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민생법안도 아니고 지금 특히 이제 요즘 좀 다른 이슈가 생겨서 그게 동력이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은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을 거야. 야, 이거 퇴임 후에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퇴임 후에 내가 공수처장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놈을 앉혀놔야 임기가 3년인가 돼 있거든요. 현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 계속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3+3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기억나는데 제일 관심 있죠. 법사위원장 가져가야지.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 또 김기현이가 만드는 소문이 있으니까 저기들 싫었겠죠. 택다인 소리고 이런 거죠. 논의를 뭐 협상이라고 하는 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참 계속 얘기하다가 일단 그 말이 뜻은 알겠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의견 한번 물어볼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합의됐다고 막 얘기한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지, 상도의가 아니지.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을 매도하면 그건 장사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지. 아니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받지 않으면 안 맡겠다는 뭐 확고한 의지를 벌써부터 표명해 놓고 빤히 알면서 무슨 합의가 됐다고요? 뭐 얼토당토한 얘기. 법계적인 불가피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자기들이 그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선거법하고 맞바꿔 먹었습니다. 정의당하고. 그 당시에는 정의당이 합세해주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의석이었기 때문에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맞바꿔 먹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공수처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악착같이 적을 물고 늘어지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정의당에게. 그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절대로 위성 정당 안 만든다고 그렇게 아주 예찬 대표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걸 믿고 순진하게도 저 음흉한 사람들을 믿고서 그렇게 간 것 같은데 그때 자기들 판단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야당이 우리 당이 워낙 비세로 계속 몰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많이 받아봐야 그러니까 정의당 우리 당이 많이 받아봐야 정의당 또한 많이 받아갈 것이라 자기들 생각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받아간 거죠. 자기들도 170, 80석은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일정 부분을 받아갈 거라 생각한 거죠. 그 당시 그 위성 정당을 안 만든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정의당이 원내 제3당이 될 거다. 그러면 야당 교섭단체를 구성할 거다. 20석 이상은 될 거니까. 그러면 야당 추천을 해서 정의당 하나, 우리 당 하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당 반대해봐야 정의당 끼고 가면 된다라고 계산했겠죠. 그래서 야당 추천 2명을 줘서 반대하면 한 명이라 두 명이 다 반대하면 안 돼. 한 명이라 찬성했다고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자기 꾀에서 온 거지.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라고 쇼를 해야 되니까 완전히 강제로 통과시키는 마당에 그런 쇼라도 하면서 속으로는 야 그래 봐야 다 정의당하고 짜고 다 할 거니까 막 됐어라고 넘겼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된 거지. 이게 뭐야 이래 된 거지. 그래 이제 와서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가 자기가 꼼수 부리다가 빠져가지고 허둥지둥 지금 거기 벗어나려고 엉뚱한 변명되고 있는 거지. 그럼 예전에 국민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짓말이라고 속임수였다고 자백부터하고 습고 대접부터 해야지. 고해성사부터 해야지.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여당일 때부터 공수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당일 때도 우리가 여당할 때도 내용은 다른 형태이지만 공수처법이라는 법이 여러 차례 그것도 발의도 되었고 논의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안 발의도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여당이면 유리할 수 있다. 여당이 마음대로 권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이 사찰 기구가 되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생각이다.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닌데 이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강력한 사찰기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권의 충견을 거기에서 만들어 사냥개로 삼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나의 욕심이나 우리 당의 영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반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탄생해서는 안 되는 제도는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슷한 데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화민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시진핑이가 만들어서 국가감찰위원회가 검찰, 법원, 경찰, 공안이잖아요. 그거 다 장악합니다. 국가감찰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거 한다고 김정은이 그거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직행정부? 조직행정부를 새로 만들어서 부장을 임명한다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법원, 검찰, 그리고 국가보위성, 그러니까 경찰, 요거 세 군데를 관장하면 됩니다. 세상에 법원하고 검찰 수사기관을 한 컨트롤타워에서 관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장한다. 그게 국가감찰위원회가 지금 거기서 하겠다는 건데 아주 지금의 그 공수처하고 유사한 것은 그 싱가포르에 있답니다. 염정공서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청렴에 대한 염자, 청렴이라는 염자하고 정치를 청렴하게 하는 그 퍼블릭 오피스이죠. 염정공서라는 것이 있다는데 거기 백혜련이가 낸 법 개정안에 보면요. 거기에 제한 이유를 쭉 써놨는데 거기에 써놓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홍콩의 싱가포르의 염정공서는 홍콩에 뭐 또 하나 뭐 써놨더라고요. 그게 전 세계 제도가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잘 아시다시피 독재 국가잖아요. 아주 그 무서운 공안 국가입니다. 택시 타고 다니는 택시 기사도 정보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택시 타고 다니면 전화 함부로 하면 바로 그냥 경찰서로 데려가 버립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거기는 겁나는 나라입니다. 어디 가는지 모든 것을 다 그거 하거든요. CCTV로 다 찍어야 됩니다. 동선이 다 파거든요.
그 독재국가거든요. 그 독재국가에 있는 그런 부서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 안 만드느냐?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니까. 한 달은 좋게 됐을 것 같은데 CBS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걸 묻기에 100% 공천할 거라 그랬거든요. 99%도 아니고 100%면 내 그랬습니다. 99.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공천합니다. 그 공천 안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정의도 불이라 그러고 불의도 정의라고 얼마든지 말 바꿔대는 사람들입니다. 윤미향이도 훌륭한 사람이고 박원순이도 훌륭한 사람이고 님의 뜻을 기억해야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윤미향을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토착 외구 세력이고 자기들의 정의 기준은 뭐냐? 내 편이냐 아니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자신들의 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건 불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무조건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보십시오. 어느 게 유리하겠습니까? 공천 안 하면 무조건 당선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의는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천하죠. 100%입니다. 그게 뭐 99.99%도 아닙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선거는 어쨌든 후보도 중요하잖아요. 당의 어떤 그런 것도 후보가 어쨌든 마지막 하름 점령을 찍는 그건데 부산시장은 뭐 지금 원외 인사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출마 의사를 갖다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서울시장이 제일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그게 그 안철수가 보수 쪽에서는 1위로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보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좀 당에서는 그런 인물이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당에서 인물이 많이 있죠. 왜 없어요? 많이 있죠. 서울시장에도 나경원 의원도 있고 뭐 많습니다. 뭐. 시장 선거는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의원, 국회의원 선거.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지방 동시 선거를 할 때의 시장 선거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할 때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후보를 뽑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대선을 바로 1년 앞둔 시점에 대한민국 제1도시, 제2도시의 수장을 뽑는 것이고 그 전임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온갖 추문을 다 일으켜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인사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일반적인 지방 동시선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선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선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이 선거에 임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후보의 선정도 정책도 정해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평상시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조금 더 높게 본다면 또 하나의 대선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의 그러니까 좀 더 실천적 과제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시지방선거 할 때는 우리 당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 있냐 막 이렇게 공천 신청 받아서 하듯이 이렇게 그래갖고 뭐 경쟁을 붙이고 하듯이 하는데 지금 방식은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풀을 더 넓혀가지고 다음 대선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야권을 통합하고 중도층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뭐가 우리가 필요하고 어떤 인물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될 것인지 이 관점에서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안을 좀 달리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버린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명도 버리면 안 되죠. 자꾸 버리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한 명까지도 안 버리고 챙기겠다 그랬더만요. 8.15 광복절 경축사를 보니까 자기 말로는 국민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챙기겠다 그래놓고 자기는 광화문에 나와 있는 국민들 다 버렸잖아요. 그 포기한 게 아니라 그 포기하고 버린 정도가 아니라 짓밟았지. 매국노로 삼았지. 그렇잖아요.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딱 그 뒤에 사실은 그 뒤에 딱 단 네 편일 때 이걸 했는데 그걸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원래 경축사에 단 네 편일 때 이렇게 써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계속 갈라치기 하고 분열의 정치를 합니다. 내 편인 놈 아닌 놈 구별하고 하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내 편인 놈 아닌 놈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든 간에 사실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역사의 대역죄인입니다.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이 정치적 정치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면 뭐 주먹이 날아가고 아니면 뭐 칼로 찌를지도 모르니 그걸 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들 때 서로 간에 뭐 내 밥그릇 더 달라 네 밥그릇 내가 빼앗아 먹고 싶다 그럴 때 안 돼. 요 기준이야. 라고 대신 싸우라고 만든 것이 국회고 그것이 선거제도인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렇게 해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작동 원리라. 그게 작동 원리인데 그거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뭐 네 편 내 편에 싸울 게 아니고 야 아무리 내가 네 편 들어서 이렇게는 해주지만 그래도 저기도 네가 이해를 해줘야지라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지. 저건 적이니까 나는 무조건 쟤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아니죠. 그러면서 통합을 해 나가는 국민 통합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대신 싸우져서 이 감정을 양쪽 진영의 싸움을 좀 줄이게 만들고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볼 때 그 충돌이 나는 것을 완충주대,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럼 통합을 해야죠. 이걸 더 갈라 떼놓고 있거든요. 집 가진 사람하고 집 안 가진 사람, 집 안 가진 사람이 집 가진 사람을 저주하게 만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정치를 그래야 안 되죠. 근데 정치로 보면 유리할 수 있죠. 이쪽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갖고 지금 미국의 도덕적 지위를 지금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전 세계적 그 자신들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도덕성이 떨어지니까. 갈라치기가 저거 편만 하고 나는 다 죽이니까. 미국 편 아닌 놈 죽이고. 크게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 편 아닌 놈들은 다 죽이고. 미국 내수도 내 편 아닌 놈 죽이고. 그런 정치는 최악의 정치다. 지금 이런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야당마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는 통합하는 정치 모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도 사실은 뭐 호남통합위원회가 아니고 국민통합위원회로 이름을 붙였는데 호남이 그중에 메인스트리밍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소외계층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 우리의 힘이 필요한 분들 같이 전체를 껴안고 가는 형태의 통합을 해보자.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 이름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정한 건데 버린다 그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5%의 그 뭐 5%가 될지 그게 뭐 10%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게 강력한 그 세력이 있습니다. 뭐 그게 거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8.15 광복절에 나왔던 과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거구다.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 찬성할 수 없습니다. 거구 세력도 있습니다. 근데 거구 세력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개혁적 세력을 가진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냐 라고 현장에 나온 것인데 그 사람 뭐 거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내한테 세금을 2배, 3배 갑자기 매기냐? 전세 집값 올라가서 내가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전세 집값 폭등이 많냐? 이 제도 고쳐라 라고 하면 그게 거구입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상당수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책임지라. 대통령 책임지라 그러면 그게 거구인가요? 그럼 대통령 책임지라 말도 못하네요? 그거 아닙니다.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을 거구라 하는 자체가 틀려먹은 시각인 거죠. 거구 세력이 있습니다. 거구 세력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5%의 태극기 거구를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그 표현은 싫어하고요. 다만 거구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배척한다 그러면 우리 야당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저는 몰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쟤들이야말로 쟤들이야말로 그래야 한다면 극좌 세력이지. 친문에게 다 끌려가잖아. 지금 후보로 나온 세 사람 전부 친문한테 잘 봐주세요. 지금 이러고 뭐 앉았잖아요. 지금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 다 지금 거기가 무릎 꿇고 앉았잖아요. 뭐 몇 마디 조금 당리 비판했다가 친문이 공략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깨갱하고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한두 명입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 그야말로 거구 국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만 그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야말로 5%나 10% 되는 사람들 5% 안 될 거고 친문 대깨문 해봐야. 거기에 포로가 되는 사람 자기들이 포로가 되는지 우리가 포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포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쪽 뭐 집회에 뭐 가지고 뭐 동일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자체를 5%를 버리고 가야 된다는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제 그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을 버리는 것이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우리의 세력,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될 세력인데 다만 그게 끌려갈 수는 없다.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욕을 지금도 욕 많이 먹습니다.
왜 4.15 부정선거 그거 총선 부정선거인데 앞장서 가지고 진상 규명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일괄 사퇴를 하든지 해서 강력 투쟁해야 되는지 안 하냐고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그분들에게 설득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씀의 뜻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득하고 가는 것이지 당신은 우리 편 아니야 버려. 그래야 하면 안 되죠. 중도층 확장 전략. 그렇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끌려가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함부로 버립니까? 어느 그를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중도층 확장은 또 필요하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끌려가지 않으면서 설득시키고 불만이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저도 지역구에 가서 그런 분들 찾아옵니다. 설득 한 시간씩 얘기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갑니다. 알았다 그러고 갑니다. 왜 그 앞장 안 쓰냐고 나보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선거 때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설명하면 알았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시라고 가거든요. 확장이 필요한 중도층은 그분들하고 좀 상극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집권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은 또 그보다는 더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우리는 지금 중원을 나아가는 것에 더 그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건 문재인 프레임입니다. 아. 이런 거죠. 정광훈 목사 그분이 실제로 방역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을 준 것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취하고 조치할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지금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그분이 해야 될 충분한 방역 조치들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전혀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그건 당연한 절차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그는 문재인 프레임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 때문에 8월 16일부터 확진자 확 늘었다고요? 아니 잠복기가 지금 평균 5.3일인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한 2주간이라고 그러고요. 대략 평균 5.3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지금 감염 전문 의사들도 밝혔잖아요. 8월 16일 날 나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부터 5일 이전, 일주일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이다. 근데 8월 15일 집회 때문에 갑자기 8월 16일 내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6월 말부터 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이 컨트롤, 코로나 상황이 잘 컨트롤되고 있다고. 여행 좀 많이 가시라 그랬습니다.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워딩 그대로 나왔어요. 여행 좀, 국내 여행 포함해서 여행 좀 많이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1,700억 쿠폰 만들어가지고 공연 많이 보세요. 나눠주고 밥 많이 먹었어요. 밖으로 놀러 가세요. 그랬습니다. 8월 17일 느닷없이 놀았습니다. 8월 17일 날 왜 놀았죠? 왜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대치휴무 아닙니다. 대치휴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치휴무 제도를 왜 도입했냐? 어버이날 이런 경우에 야 우리가 어버이날 그렇게 어버이를 잘 모시자 그랬는데 광복절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버이날 그걸 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했냐면 어버이날의 경우는 어버이를 잘 모시라고 그날 시작을 했는데 공휴일하고 겹쳐버리니까 공휴일 이 어버이를 모시는 게 조금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도의 휴일을 주자라고 하는 형태의 대체휴일 맞는 거지 빨간 날하고 겹치면 무조건 대체휴일 그런 제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런 제도 몇 나라나 도입했겠습니까? 대체휴일이 아니고 그때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심신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아라 이 말이니까. 쿠폰도 나눠주고 그전부터 쿠폰 8월 14일부터 쿠폰 본격적으로 나눠줬습니다. 8월 15일 이전에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쿠폰 나눠줬습니다. 누가 확산의 주범입니까? 8월 16일인가 그 17일인가 16일인가 16, 17일 날 8월 16, 17일 날 전국 해수욕장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마스크 쓴 거 봤습니까? 그게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그러면 그게 다 그분들이 해수욕장에 간 겁니까?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건 이겁니다.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그 우주에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제가 보는데 한 1, 20만 명 돼 보이는데 숫자를 세볼 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1, 20만 명 정도 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내가면서 멀리서 버스까지 타고 가지고 하루 종일 고함 지르면서 문재인 퇴진하라 책임져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거기에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답변은 그거라 해야 되는 것이고 방역 책임, 잘못 책임 물어야죠. 그거는 방역 당국에서 하는 겁니다. 정치 방역을 하니까 문제죠. 이게 과학 방역을 안 하고 정치 방역을 그걸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방역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딱 그렇게 인식하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첫 발언이 뭔지 아죠? 8.15 광복절 집회가 다 끝나면 첫 발언이 특정 교회를 지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대통령 첫 발언입니까? 그건 당국에서 할 발언이고요. 당국이 그에 대해서 특정 종교 집단, 특정 교회 책임이 크다. 그에 대해서는 책임 묻겠다. 그건 당국이 발표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은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한 얘기 듣고서 내가 공감한다. 나 공감 안 한다. 나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한다 하시든지. 공감하면 이런 부분들에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고치겠다 하시든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닐까?